이 모든 일이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일어났고 결국 릴라는 결과에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신발 제작 계획의 돌파구를 마련해 리노를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마르첼로를 깨끗이 처리했다. 동네에서 가장 촉망받고 부유한 젊은이의 예비 신부가 되었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학교가 평소보다 더 암울하게 느껴졌다. 나는 선생님들을 흡족하게 못할까봐 다시 공부에 파묻혔다. 밤 11시까지 악착같이 공부하다가 시계를 새벽 5시 30분으로 맞춰놓고서야 잠이 들었다. 릴라를 보기가 더 힘들어졌다. 대신 스테파노의 동생인 알폰소와의 관계가 돈독해졌다. 여름 내내 식료품점에서 일했는데도 알폰소는 제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낙제점을 받은 모든 과목, 라틴어, 그리스어, 영어를 7점으로 통과했다. 알폰소가 낙제해서 1학년 과정을 함께 다니기를 바랐던 진호는 많이 실망했다. 함께 진급한 후 알폰소와 내가 등하교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실망해서 전보다 더 까칠해졌다. 사는 동네도 같고 진호의 교실이 우리 교실 바로 옆반이어서 복도에서도 자주 마주쳤지만 전 여자친구였던 나나 전 짝꿍이었던 알폰소에게도 말 한마디 걸지 않았다. 진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얼마 후 나는 우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호는 내가 알폰소를 좋아해서 수업 시간에도 그 애를 만지려고 하는데 알폰소는 나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1년 동안 옆에서 지켜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알폰소가 여자보다 남자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어린 카라치가 진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릴 것을 기대하며 이 소문을 알폰소에게 전했다. 당시만 해도 의뢰 그래야 하는 걸로 생각했었으니까. 그러나 알폰소는 경멸스럽다는 듯이 사투리로 얘기했다. 진짜 호모는 그 자식이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어. 내게 알폰소는 예상치 않았던 재발견이었다. 그 애는 언제나 깔끔하고 예의 바른 인상을 주었다. 외모는 스테파노와 비슷했다. 형과 같은 눈에, 형과 같은 코, 형과 같은 입을 가지고 있었다. 커가면서 그는 머리가 비교적 크고 상체에 비해서 다리가 짧은 스테파노의 체형을 닮아가고 있었다. 눈빛이나 태도도 형처럼 부드러웠다. 그러나 알폰소에게는 스테파노의 세포 하나하나에 숨겨진 결연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스테파노의 정중함은 결국 언젠가는 튀어나올 그의 결연함을 숨겨둔 은닉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알폰소는 우리 동네에서 보기 드물게 사악함과는 거리가 먼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소년이었다. 걸어가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다. 언제나 내가 필요한 것을 준비해 두었고 그렇지 않으면 달려가서 어떻게 해서든 구해왔다. 나를 조금도 긴장시키는 법 없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나도 조용히 그에 대한 애정을 키워갔다.
급기야는 학기 첫날 같은 책상에 앉기로 했는데 당시로서는 대담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이었다. 남자아이들이 알폰소는 내 꽁무니만 뒤쫓아 다닌다며 아무리 놀려도 여자아이들이 내게 끊임없이 우리가 사귀는 사이인지 물어도 우리는 아무도 자리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를 기다리거나 인사하고 먼저 갔다. 하지만 나에게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일이 있어도 함께 있어 주었다. 알폰소는 니노를 피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 이스키아 섬에서 헤어진 이후 처음으로 멀리서 마주쳤을 때 니노는 바로 친근하게 내게 다가왔지만 나는 두어 마디의 차가운 말로 그를 쫓아보냈다. 사실은 니노가 너무나 좋았다. 크고 호리호리한 그의 모습이 보이기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릴라가 정말로 약혼까지 한 마당에 그것도 소년이 아닌 친절하고 결단력 있으며 용기 있는 22세의 청년과 약혼한 지금 우리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자친구가 내겐 절실하게 필요했다. 넷이서 함께 데이트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릴라는 그녀의 예비신랑과 나는 내 예비신랑과. 물론 니노에게는 빨간색 오픈카가 없었다. 그는 무일푼의 고등학교 4학년 학생일 뿐이었다. 하지만 릴라보다도 키가 작은 스테파노에 비해 니노는 나보다 키가 20cm는 더 컸다. 마음만 먹으면 문어체의 표준어를 능숙하게 구사했다. 책도 많이 읽고 다방면에 아는 것이 많았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심오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민감했다. 이에 비해 스테파노는 언제나 식료품점에 틀어박혀 있었다. 사투리가 심했고 초등교육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해 자신보다 계산을 잘하는 어머니에게 계산대를 맡겼다. 성격이 좋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돈의 흐름에 가장 민감했다. 나는 아직도 니노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와 사귀면 릴라가 감탄할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뒤를 이어 또다시 그를 사랑하게 되었는데도 그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이번에는 어린 시절 그의 고백을 거부했을 때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이유가 있었다. 그에게 아버지와 닮은 점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니노를 볼 때마다 도나토 사라토레가 생각났다. 그의 아버지가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던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소름이 끼쳤다. 이런 감정은 니노에 대한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물론 나는 니노를 사랑했다.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걷고 싶었다. 때때로 애태우며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 왜 이러는 거야?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이고 아들은 아들일 뿐인데 스테파노가 펠루소 집안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해봐.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니노에게 키스하는 상상을 하면 도나토의 입술이 느껴졌고 쾌락과 혐오의 물결이 아버지와 아들을 한 사람으로 섞어 놓았다. 이 와중에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 그 무렵 알폰소와 나는 언제나 집에 함께 돌아갔는데 나치오날레 광장까지 가서
메르디 오날레가 쪽으로 걸어가곤 했다. 꽤 먼 길이었지만 가면서 과제물이나 선생님들, 학급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즐거운 산책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수지를 지나 큰 길가 입구에서 뒤를 돌아봤는데 역사에서 유니폼을 입은 도나토의 모습을 본 것 같았다. 분노와 공포에 사로잡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다시 뒤돌아봤을 때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정말로 도나토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순간 요동치던 심장 소리를 뚜렷이 기억한다. 그 소리는 총소리 같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예전에 릴라의 편지에서 읽었던 구리 냄비가 망가질 때 나는 소리 같기도 했다. 다음 날 언뜻 니노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나는 겁에 질려 알폰소 뒤로 숨고 말았다. 학교에 오갈 때면 언제나 알폰소와 함께했다. 사랑하는 니노의 껑충한 모습이 나타나면 나는 급하게 할 말이라도 있는 것처럼 알폰소에게 말을 걸었고 그 애와 이야기를 나누며 니노에게서 멀어졌다.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니노와 가까워지기를 원하면서도 알폰소와 꼭 붙어 다녔다. 알폰소가 내가 지겨워져서 다른 여자아이들에게 한눈을 팔까봐 그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대했고 때로는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다가 알폰소에게 잘못된 사인을 보내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면 목소리를 바꿨다. 알폰소가 오해하고 내게 고백하면 어떡하지? 나는 걱정이 되었다. 그의 고백을 거절해야 할 테니 곤란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나와 동갑인 릴라가 스테파노같이 다 큰 어른과 약혼을 한 마당에 그녀의 신랑감 동생인 소년과 사귀게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한없이 방황했고 종종 이런저런 공상에 잠기곤 했다. 한 번은 알폰소와 함께 메리디 오날레 가를 걷는데 문득 그가 도시의 모든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는 기사처럼 느껴졌다. 릴라와 나를 세상의 사악함에서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우리들의 인형을 되찾으러 현관문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처음으로 느꼈던 그 사악함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카라치 집안의 두 형제라는 사실이 멋지게 느껴졌다. 나는 그런 스타일의 연결고리 찾기를 좋아했다. 특히 릴라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 좋았다. 시간을 두고 일어난 사건과 시점 간의 연결선을 찾아내서 교차점과 분기점을 찾아냈다. 그때는 한참 그런 생각에 빠져 살았었다. 내가 이스키아 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릴라는 동네에 남아 비탄에 빠져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내가 섬을 떠나면서 너무나 괴로웠는데 릴라는 내가 그곳을 떠나서 너무나 기뻐했다. 무슨 주술에라도 걸린 양 한 사람의 기쁨과 고통이 다른 쪽의 고통과 기쁨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 같았다. 외모의 변화도 이 그네놀이에 한몫했다. 이스키아 섬에 있는 동안 내가 아름답다고 느껴졌고 나폴리에 돌아와서도 이런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마르첼로를 처리하기 위한 일을 끈질기게 꾸미면서도 내가 다시 그녀보다 더 아름다워졌다고 생각한 순간들이 있었다.
이따금 스테파노에게서도 나를 좋아하는 듯한 시선을 느끼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릴라가 다시 나를 앞서갔다. 목표를 실현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그녀를 더욱더 아름답게 한 데 비해 나는 힘겨운 학교 공부와 니노에 대한 뒤틀린 열정으로 다시 못생겨졌다. 혈색이 돌던 얼굴빛은 어두워졌고 여드름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급기야는 안경까지 쓰게 되었다. 제라체 선생님이 칠판에 쓴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그때 선생님은 내가 글씨를 거의 읽지 못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내게 당장 안과에 가야 한다며 공책에 그 내용을 써주더니 부모님 서명을 받아오라고 했다. 집에 돌아가 공책을 보여드리면서도 안경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심리적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버지는 우울해했고 어머니는 내게 소리를 질렀다. 항상 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시력이 나빠졌지. 나는 너무 속상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자만심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란 말인가? 그에 비해 릴라는 어떠한가? 그녀는 나보다 더 많은 책을 읽지 않았나? 그런데 그녀의 시력은 좋은데 왜 내 시력은 나빠진 걸까? 왜 나만 평생 안경을 써야 하는가? 안경을 쓰게 된 일은 좋은 일에서건 나쁜 일에서건 나와 릴라의 운명을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하는 내 집착에 부채질을 했다. 그 그림에서 나는 장님인데 그녀는 매의 시력을 가졌다. 내 눈은 희뿌옇게 변했는데 가늘게 뜬 릴라의 두 눈은 시야가 점점 넓어졌고 어둠 속에서 자신의 팔에 매달리는 나를 단호한 눈빛으로 인도했다. 결국 아버지가 시청의 인맥으로 돈을 구하고 나서야 나는 상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안과에 가니 심한 근시라고 했고 안경을 쓰게 되었다. 거울에 비친 너무나도 선명한 내 모습은 큰 충격이었다. 지저분한 피부, 넙대대한 얼굴, 커다란 입과 코, 안경틀에 갇힌 눈은 환한 화가의 붓에서 태어난 것 같았다. 게다가 눈썹은 너무 무성했다.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추하게 느껴져서 집에 있을 때나 칠판에서 글씨를 빗겨야 할 때만 안경을 쓰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굣길에 안경을 책상 위에 두고 나왔다. 헐레벌떡 교실에 달려갔지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다. 마지막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학생들 때문에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와중에 다리가 부러지고 한쪽 알이 깨지고 만 것이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집에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도움을 청하러 릴라네 집으로 몸을 피했다. 릴라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니 안경을 달라고 해서 꼼꼼히 관찰했다. 그러더니 내게 안경을 두고 가라고 했다. 평소보다 더 확신에 찬 침착한 목소리였다. 이제 조그만 일 때문에 법석을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은 듯한 태도였다. 나는 리노가 구두를 수선하는 연장으로 기적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은 부모님이 내가 안경을 쓰지 않은 것을 눈치채지 못하기를 기도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이 지난 늦은 오후, 뜰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창문 아래 릴라가 내 안경을 코 위에 걸치고 있었다. 그 순간은 안경이 새 것이라는 사실보다 릴라에게 참 잘 어울린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왜 안경을 쓸 필요가 없는 릴라에게는 안경이 저렇게 잘 어울리는데 안경을 써야만 하는 내겐 안 어울리는 걸까? 나는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현관에 얼굴을 내밀자마자 릴라는 재미있다는 듯이 안경을 벗어서 눈을 깜빡였다. 릴라는 눈이 아파 라고 말하며 내 얼굴에 안경을 씌워주었다. 정말 잘 어울린다. 항상 쓰고 다녀. 라며 감탄했다. 스테파노에게 안경을 줘서 시내에 있는 안경점에 수선을 맡기도록 한 것이다. 나는 민망해하며 수선비를 갚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릴라는 빈정거리면서 약간은 가혹하게 물었다. 갚다니? 무엇을? 돈 말이야. 릴라는 미소 지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이제는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어. 이 일은 내게 없는 것이 그녀에게 있고 그녀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해 주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계속되는 이 게임은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괴로웠지만 우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었다. 릴라에게는 손가락으로 딱 소리만 내도 내 안경을 고쳐주는 스테파노가 있는데 내겐 무엇이 있지? 안경 에피소드가 있은 후 나는 생각했다. 내게는 학교가 있다고 생각했다. 릴라는 평생 누리지 못할 특혜였다. 그것이 나의 재산이라고 나 자신을 설득해 보았다. 실제로 그 해 모든 선생님이 나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성적은 갈수록 향상됐고 교환 과정으로 들었던 신학 수업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상으로 검은색 장정의 성경을 받았다. 나는 성적을 어머니의 은팔찌처럼 과시했지만 내 뛰어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다. 반에서 내가 읽은 책이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아이가 없었다. 알폰소는 성실한 아이였고 이전 학기에서는 고전했지만 이제는 다시 궤도에 들어와 모든 과목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그와 함께 약혼자들이나 페라로 선생님의 도서관에서 빌려온 소설들에 대해서나 하다못해 성령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면 그 애는 부끄러워서인지 무지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내 말을 듣고만 있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학계에서 선생님들의 질문에는 반듯한 표준어로 대답했지만 둘이 있을 때면 언제나 사투리만 썼다. 로드리고 신부님의 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미 느꼈지만 사투리로 타락한 현세의 심판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삼위일체가 하나의 인격체이기는 하지만 분리될 때는 상하 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 어느 격이 가장 높고 어느 격이 가장 낮은지 의문이 들었다. 언젠가 파스칼레가 내게 한 말이 기억났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이기는 하지만 좋은 학교 축에는 들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학교에서
밀레가의 소녀들처럼 옷을 잘 차려입은 학생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또 멋진 옷차림으로 마르첼로나 스테파노의 차보다 더 멋진 차를 끌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여학생들을 마중 나오는 청년도 없었다. 지적인 수준도 형편없었다. 나 정도로 명성을 누리는 학생은 니노가 유일했다. 하지만 몇 번에 걸쳐 그를 냉정하게 대하고 나니 그도 이제 머리를 푹 수그리고 나를 본 채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표현해야만 했고 그럴 때면 언제나 릴라에게 달려갔다. 특히 방학 동안에는 더 그랬다. 우리는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나는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과 선생님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고 릴라는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나는 릴라가 내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겨 나를 따라잡기 위해서 몰래건 아니면 내게 이야기를 하고 책을 빌리러 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한 부분이 다른 한 부분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대신 말하는 도중에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을 끊으며 갑작스레 끼어드는 버릇이 생겼다. 한 번은 당시 듣고 있던 종교학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녀가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내가 당시에 골똘히 빠져있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 나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성령이란 무엇일까? 나는 큰 소리로 추론해 보았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부수적인 존재일까? 일종의 전령처럼? 아니면 이 두 격의 실현이자 이들에게서 산출된 기적적인 흐름인 걸까? 만약 성령이 전령과 같은 존재라면 감히 성부와 성자와 일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논리라면 시청 수위인 내 아버지가 시장님이나 라우로 장군 같은 이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과 다름없지 않아? 그렇지 않고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면 말이야. 액체나 땀이나 목소리는 한 사람의 몸에서 분출되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을 성부와 성자에게서 떼어내 생각하기는 힘들잖아. 아니면 성령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격이고 나머지 둘은 성령이 표현되는 방편인 걸까? 나는 정말로 성령의 역할이 이해가 안 돼. 내 기억으로 그때 릴라는 스테파노와 데이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누차, 리노, 알폰소와 함께 시내에 있는 영화관에 갈 계획이었다. 새로 마련한 치마와 재킷을 입은 모습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이제는 발목도 두 개의 막대기같이 보이지 않았다. 릴라는 마치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을 붙들려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사투리로 말했다. 넌 아직도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거니, 레누? 우리는 지금 불타는 공의를 날아가고 있어. 열기가 가라앉은 부분은 용암위로 떠오르지. 사람들이 건물을 세우고 다리를 놓고 길을 내는 곳이 바로 그 부분이야. 그러다가는 가끔 베스비오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나오거나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을 파괴하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미생물도 있고 전쟁도 있어. 또 모든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빈곤이 있지. 매초 매순간이 아무리 울어도 충분하지 않을 만큼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너는 뭘 하고 있지? 성령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종교학 수업? 내버려둬. 세상을 창조한 것은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아닌 악마라고. 자, 이제 스테파노가 내게 선물한 이 진주 먹거리를 좀 볼래? 릴라는 대략 이런 말을 했던 것 같고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때부터 종종 그런 식으로 말했고 그것은 그녀 나름대로 내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내가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릴라는 다급하지만 상냥한 말투로 도저히 같은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없게 대답하고는 약혼 반지며 목걸이, 새 옷, 모자 같은 스테파노의 선물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좋아했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선생님들에게 인정받았지만 릴라가 그런 반응을 보이자 모든 것이 퇴색되고 부질없게 느껴졌다. 나는 책에서 읽은 내용과 머릿속에 가득 찬 이런저런 생각들을 접어두고 여전히 가난한 구두수원공 페르난도 아저씨의 집과 대비를 이루는 수많은 선물에 찬탄했다. 가끔 릴라에 오시며 비싼 장신구두를 착용해 보기도 했는데 릴라처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실망했다.